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어제 베이징에서 개막했죠. 오늘은 양회의 한 축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국회 격인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의 2인자인 리창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인대 마지막 날 해오던 총리의 기자회견을 올해부터는 폐지하기로 해 중국의 폐쇄성이 높아간다는 지적도 적지 않죠. 전인대에서 발표된 중국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전인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그리고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 양회의 가장 큰 축인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오늘 개막했습니다. 3월 매년 이맘때 열리는 건데요. 글로벌 투자자들, 세계 정치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이길래 이렇게 주목을 끄는지 전병 소장님, 이 양회 매년 열리지만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행사에 이렇게 주목을 끄는 겁니까? 회의 두 개 한다고 해서 양회인데요. 두 번 한다 그래서. 네. 그래서 하나는 우리 같으면 예전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회의 이런 것처럼 자문기구가 하나 있고요. 예. 이게 정협이고. 정협. 네. 그리고 우리로 보면 국회 같은 역할. 우리는 국회가 자주 열리지만 중국은 1년에 국회가 한 번 열린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인대가 열리는 것. 그래서 이 회의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 중국 정부의 최고 지도자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14억의 인민들한테 한 해 동안 뭘 하겠다고 하는 청사진을 보여주는 일이 1년에 딱 한 번 있는데 바로 예. 그걸 하는 회의입니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전체적인 목표 그림 청사진을 보여주는 자리에서 주목을 끈다. 그러면 오늘 아침 리창 총리, 중국 국무원 총리죠. 행정부의 이제 1인자라고 하는 시진핑 이어서 2인자 전체적으로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리창 총리 업무보고 직접 들으셨습니까, 교수님? 네, 오늘 한국 시간으로 10시부터 했으니까요. 거의 1시간 정도 했거든요. 네, 1시간 정도 했는데 일단 5% 내외를 이야기를 예상했던 대로 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 5% 내외이기 때문에 그건 예상했던 부분이었고요. 그죠? 네. 왜냐하면 지방 양회에서 1월 30일까지 지방 양회에서 했던 그 이제 평균치가 한 5.4% 정도 되는데 예. 보통 이제 그걸 보수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0.4에서 0.6 정도 이제 빼기 때문에 그래서 한 5% 내외로 예상을 했다. 근데 좀 전반적인 논조나 이런 걸 좀 들어봤을 때는 예. 일단은 자신감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일창 총리도 일단 국내 수요가 아직까지 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취업이 어렵다는 부분들, 일단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어떻게 난제를 풀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봤을 때 조금의 기존과 좀 차이점을 본다라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안보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안보라는 단어가 많이 근데 나왔는데 안보보다는 이번에는 특히 이제 관심을 끌었던 게 이제 이제 과학 기술이라든지 혹은 이번에 좀 총리의 이제 개막식 연설을 하기 전에도 좀 계속 매체에서 관심을 가졌던 키워드가 뭐냐면 그러니까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데 신품질 생산력이라고 하는데 신품질 생산력. 그러니까 중국어는 이제 신질 생산력인데 우리 표현한다면 신품질 생산력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경제 체질을 바꾸는 측면에서의 과학기술 혁신을 더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인공지능 이야기도 하셨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지털 경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과학기술, 디지털 이런 용어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내부적인 지금 어려움의 경제는 하지만 그 다음 단계 스텝을 가기 위한, 그러니까 좀 미중 관계 부분에서 계속 중국 기술 자립화를 위한
더 이제 강력한 메시지가 좀 더 유난히 뭐 다른 뭐 우리가 경제적 일반적인 데이터도 많이 있지만 예. 저는 그게 좀 크게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 목표치 5% 내외 그리고 경제 어렵지만 신품질 생산력, 디지털 경제, AI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요. 우선 작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5.2%로 이제 집계됐는데 올해 5% 목표치라 그러면 이게 중국 정부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데 이 정도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중국 정부의 의지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작년 GDP가 5.2지만요. 그게 이제 실질이고 명목으로 보면 이게 4.6이에요. 4.6. 그래서 이게 이제 디플레가 0.6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뭐 10년 만에 나타난 중국으로서는 일인데 이번 양회의 리창송리의 그 발표에서 주목할 것은 네. 뭔가 좀 숨기고 있다. 숨기고 있다? 그래서 리창송리의 발표는 물 위에 떠 있는 오리 같은 발표를 한 거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이 지금 2022년하고 23년, 2024년에 예. GDP, CPI, 고용 목표가 똑같아요. 2022, 2023, 3년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정성장, 중국말 원정초진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네. 근데 그게 말이 되냐. 지금 전 세계가 다 걱정하고 있고 자기네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리가 물에 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서는 이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이번 리창 총리의 발표에서 제가 보기엔 지목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한 가지. 재정. 네? 재정. 재정. 그래서 예산을 1조 1,000억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하고 예. 또 주목해 봐야 될 건 딱 한 가지인데 작년 10월 달에 특별국채를 1조를 발행했는데요. 그거 한 5천억밖에 안 썼거든요. 특별국채라는 국채를. 건 우선 뭡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국채라는 10년짜리 예. 국채를 장기 국채를 발행을 한 거죠. 예. 그게 거의 뭐 한 10년 만에 발행을 한 건데. 예. 근데 이번에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은 앞으로 매년 이제 국채를 발행하겠다. 특별 국채를 특별국채를 1조씩. 1조 그렇죠. 위안. 1조 이상씩. 1조 이상. 그래서 이제 그것은 특별 국채는 이건 재정 적자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 실제적으로는 재정 적자를 더 많이 낸다는 얘기죠. 국채도 나라 빚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근데 이제 중국은 특별 국채는 재정 적자로 집어넣지 않는 집어넣지 건데 그게 이제 1조가 더 들어간다 하면 작년에 집행을 안 한 5천억하고 금년에 1조를 하면 1조 5천억이면 중국의 GDP가 126조거든요. 예. 그럼 대략 이제 여기서 한 1.2% 정도의 GDP 플러스 요인이 나오죠. 그럼 작년에 4.6에다가 1.2를 더하게 되면 5.8 정도의 이제 목표를 사실은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디플레의 느낌이 있을 때는 정부가 돈을 푸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네. 근데 중국은 지금 통화량이 GDP의 2배가 되기 때문에 직접 통화를 푸는 것 대신에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SOC 투자를 하거나 또는 이제 뭐 이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2조 환신 그 낡은 제품을 새로 바꿔주면 예. 요걸 가지고서 이제 내수를 부양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썼던 정책을 다시 지금 내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국 GDP 지금 10분의 1 정도 10% 교대거든요. 예. 그럼 중국이 5% 성장한다는 것은 2년이면 한국만한 나라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 사이즈예요. 예. 그래서 이제 5%라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5%는 뭐 최근 30년 중에 최저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것은 장점인 시대에 13.9% 두 자릿수 성장한 걸 비교하면 지금 뭐 반토막이 났지만 장점인 시대 GDP를 이루라고 그러면 지금 시진핑 시대의 GDP는 26배가 돼요. 그래서 5% 지금 성장한다는 것은 장점인 시대에 비교하면 100% 이상 성장하는 높은 성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성장률 목표치 5%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느냐. 작년에 5.2%보다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목표치가 낮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작년 5.2% 성장 위에 5%를 추가하는 거니까 그렇죠.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재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좀 이 5%의 내외라는 게 이제 그 지방의 그 양해를 통해서 올라온 중간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매우 버거울 겁니다. 이게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번에 발표했던 내용을 보더라도 결국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적자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8에서 지금 3%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규모는 GDP의 적자를 그렇죠. 3%로 예, 제시했는데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이거보다 좀 유지를 하든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는데 이게 목표치를 3%. 예. 근데 일단 규모로 이렇게 이 3%를 하더라도 일단 GDP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네. 그다음 이 지방채 발행 부분도 규모가 지금 한 3조 9천억 정도인데 지방채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나오는 여러 가지를 보면 그다음에 여러 면면을 지금 이창총이 했던 걸 보면 지금 부동산 문제, 특히 이 지방 부채 부분에서 문제 본인이 다 인정을 하고 들어갔고 어려움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말해서 그래서 이게 그럼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 돈을 이게 푸는 것밖에 없고 아니면 돈을 더 걷든가 아니면 돈을 풀어야 되는데 돈을 더 걷을 수는 없고 그렇죠. 지금 중소기 힘든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돈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어떻게 풀 것이냐 관심이 있는 거고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돈을 이제 푼다라고 1조 원을 푼다라고 했고 지방채를 통해서 지방 경제를 살리겠다 부채를 해결하겠다 하는데 매우 많은 도전의 직면에 있다. 결국 그러면 이 모든 걸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결국 소비로 지금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소비를 늘려야 되는데. 소비를 늘리는데 지금 소비가 서비스는 지금 오늘 올라왔다지만 내구재라든지 특히 부동산 소비는 계속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금 부동산 부분들이 가격이 하락이 됐고 지금 남아있는 하나가 지금 주식인데 이 주식까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정부 부분에서 이번에는 크게 뭐 자본시장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게 지금 양의가 오늘 전인대가 오늘 시작했지만 이제 오늘 오후부터 이제 뭐 우리가 장관들이 또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각 부의 장관들이 하는 게 일종의 도어 스태핑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증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발계위라든지 발전계획위원회에 또 주임을 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 3차례 정도의 장관들이 매체 앞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에 봤을 때 주식적인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부동산 소비가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증시를 단기적으로 부양시키지 않으면 이 달성이 5% 달성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왜냐면 말씀이신 거죠? 부동산은 아무래도 이게 시간차를 두고 나오기 때문에 예.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이 재정 적자 문제도 1조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이게 뭐 부동산을 살리는 쪽으로 이 돈이 쓰이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부동산은 이미 부양 조치를 지금 1월 달까지 해가지고 17가지 조치를 했어요. 부동산에. 그래서 그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이제 선수금을 낮춰준다든지 또 이게 뭐 그 대출금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9가지를 했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그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7가지를 했어요. 그 자금 조달을 하든지 증자를 하든지 또 대출 만기 연장을 하든지 할 것을 다 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떨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 안전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박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소비를 어떻게 이제 활성화시킬 거냐.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바로 내구 소비재를 늘려야 되는데 내구 소비재 소비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구 한신 정책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 했던 걸 그대로 다시 갖고 들어와서 이제 세금을 깎아주든지 또는 이제 그 보조금을 주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가전하고 자동차에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뭐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도 그랬지만 전자제품, 가전제품 별로 안 바꿨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그 노후 자동차를 교체할 때 이제 보조금을 뭐 10%, 15% 준다고 하면 우리도 그랬지만 이제 소비 활성화에 기회가 되죠. 그래서 아마 내수 확대는 이구 안신 쪽으로 이제 완전히 포커스를 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수 확대, 새로운 가전제품, 자동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거나 뭘 깎아주는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셔야죠.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성 5%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순수출과 투자와 소비가 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게 수출이 중국이 지금 한 0.6%밖에 증가를 안 했거든요. 수출이 지금 중국 경제에 힘을 별로 발휘를 못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가 전 핵심이고 작년 GDP도 아까 5.2지만 기여도 부분에서는 소비가
소비가 한 82.3%를 5.2%를 만든 게 거의 소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출이 아니라.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 1조 위안 지금 특별국채 그다음에 지방채 부분도 이게 부동산도 있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지방 정부를 통해 결국 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고정자산 투자를 들어간다는 건 결국 또 부동산도 연결되는 거고.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전핀을 만드는 것들이죠. 왜 오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늘 이 전인대 이런 걸 하게 되면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뭔가 확실히 좀 밀거나 떠받쳐는 끌고 갈 산업 리스트가 나온다는데 오늘 뭐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건 일단 이구안신 해가지고 가전하고 자동차. 가전과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설비를 다 갱신해라 하는데 거기 SOC, 운수교통설비, 농기계, 교육, 의료시설, 요거 부동산과 관계가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건 말고 미래를 위해서 좀 투자해야 된다는 걸 미래 산업이라는 거를 아까 이제 박 교수님 얘기하신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신품질 생산력 뭐 어떤 겁니까? 그게 그런 뭐냐면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우리도 지금 하지만 유행 같은 저공 경제, 그 이제 도심 택시 같은 거 날아다니는 택시 뭐 이런 그다음에 양자, 디지털 경제, 바이오 제조, 상업용 항공 요런 이제 한 6가지 정도가 이번 그 양회의 정부 보고 문건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한 요런 10가지 업종 정도가 아마 금년에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정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책에서도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미래 산업 부분 인공지능 역시 강조하겠다. 양자, 디지털 경제, 바이오 근데 이런 부분을 보시고 어떤 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미래 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품질 생산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미래 산업도 있지만 전략 산업도 있고. 전략 산업. 그러니까 미중 간이 부딪히는 분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제재하는 분야들은 다 들어갔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중국이 과거에 성장했던 전통적 산업에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경제 구조를 전환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미래 산업뿐만 아니라 중국이 지금 단기적으로 저걸 이제 좀 길게 봐야 되는 거고 좀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에 지금 가장 힘을 받는 건 결국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이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수출에 있어서의 두 가지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이너스가 아니고 0.6%를 만든 거는 첫 번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이죠.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태양광입니다. 이게 수출을 견인했다라는 것들이죠. 전년 대비 성장을 많이 했다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국의 이제 직구죠. 우리가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알리나 테무나 시인 이게 수입 대비 수출이 엄청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수출에 어느 정도 지탱 역할을 했다. 그래서 산업 리스트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셨던 이런 AI나 지금 양자나 그다음 우주항공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을 또 집중적으로 더 이 생태계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 중국 지도부가 늘 이 해외 기업의 중국 진출, 중국 투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장벽을 해소하고 규제를 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곤 했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구체화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뭐 대외 개방을 하겠다는 얘기를 뭐 보고서에 박았고요. 그러나 아주 묘한 타이밍에 지금 이제 국가기밀보호법이라는 거를 개정을 했어요. 국가기밀보호법. 그래서 이제 서방에서는 아마 이게 반간첩법 같이 해가지고 이제 외국 기업들을 굉장히 더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중국 공무원들이 이제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제 누설하는 것. 요거를 막기 위한 법이고, 그래서 요것에 이제 더 강화를 시킨 게 뭐 없던 법은 아니고 88년에 만들었고 2010년에도 이제 개정을 했다가 14년 만에 개정한 건데, 요게 이제 배경은 그 2022년에 보면은 그 미국의 공군대학 산하에 있는 연구소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제 중국 로켓군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 로켓군에 대한 이제 관련되는 내용이 조직 구성, 지휘관, 뭐 기지 위치, 미사일 종류 등 해가지고 255페이지짜리 분량의 이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중국 로켓군에 관한 255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리포트가 대학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거죠. 미국 대학 연구소에서 그렇죠. 다 나왔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중국의 공무원들이나 군부가 흘린 거다. 흘린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속을 세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나온 이제 뭐 이런 국가기밀법이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중국의 내부적인 이제 퇴직
그 공무원들에 관한 얘기지.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뭐 국가 기밀하고 관련되는 퇴직 공무원을 만나서 뭐 기밀을 확보한다든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그래요? 언론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내용에 따라서는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비롯한 서방 기업들의 직접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좀 불안감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외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꾸 고기가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총 입장에서는 우리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겠다. 그다음에 똑같이 내국민 대우를 해주겠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21년 데이터 보안법, 작년에 반간접법, 지금 이번에 이제 국가기밀법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좀 어디까지인지를 이 범위가 애매모호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기업들이 고민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게 많이 지방 공무원들하고 지금 많은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화를 하는데 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냥 듣다 보면 들었는데 또 그게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걱정을 한다는 거죠, 기업은.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게 외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조금은 이제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공정을 뭐 새롭게 부지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저의 출발점은 이거 국가기밀법 왜 했느냐라고 그때 속내를 보면 지금 아까 이제 로켓 연구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제 반도체란 중심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것을 단속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중국 반도체 성장 이런 부분에 전 세계에 관심이 있고 미국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다 하겠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건 그거지만 이 범위가 어디까지를 알 수가 없으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보면 국가 공무원이 해외 여행할 때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은퇴 후에도 뭐 일정 기간은 취업을 제한하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 비즈니스 하다 보면 지방 공무원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하게 되고 소통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걱정, 우려가 많아지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법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이번 전인대 매년 끝나고 나면 총리가 이제 업무 보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게 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못 한다고 하니까 혹시 이런 걸 계기로 중국의 폐쇄성이 조금 더 심화되는 게 아니냐, 뭐 이 국가기밀법과도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서방의 지적들이 많잖아요. 시진핑 일기 체제 이게 조금 리스크다 이런 지적들인데 그런 걸 어떻게 보세요? 그 총리 그 보고 그 전 세계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하는 것은 전일의 마지막 날에 하던 그렇죠. 해오던 거. 네. 그래서 그건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보여주는 것을 조금 꺼리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미중 전쟁 이후에 어떤 정보도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보면 정부 문안을 보면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숫자라는 것은 다 해봐야 뭐 1시간 동안 읽은 숫자 중에서 10개도 안 돼요. 숫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안 보여준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리커창 총리는 뭐 숫자를 잘 외워서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중국이 이게 숨기고 싶은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총리가 과거 총리에 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를 직접적으로 총괄하고 깊이 관여하는 것이 아닌 이제 어떻게 보면 바지 총리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리창 총리가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일문일답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더 그런 것은 중국이 새 정부 3기 정부 들어서 가지고 여론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방 언론 기자들이 돌발 질문을 했을 때 그건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이미지에도 손상을 bil 수 있다. 예. 그래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을 수 있다. 이제 이런 판단 때문이 아닌가 싶고 예. 또 뭐 과거에도 거기에서 뭐 일문일답에서 무슨 새로운 게 나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죠. 대신 이제 총리가 어떤 느낌으로 강한 어조로 얘기하냐, 손을 몇 번 흔드냐,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정책의 강도 정도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중국 증시가 지난해만 해도 굉장히 부진했는데 올 들어서 조금 중국 증시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아마도 중국 정부가 조금 부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덕분인 것 같은데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이 이런 중국 증시의 이런 반전에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이번에 총리의 그 말에서는 뭐 이 증시에 대해서 뭐 자본시장 이야기는 했지만 예.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장관급들 지금 오늘 이제 오후죠. 오후부터 해서 세 차례에 대한 장관급들이 이제 외채 앞에 서서 하는 일종의 이제
인터뷰 때 이제 예를 들면 진감이 주석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혹은 발개위에 뭐 지금 정산재라는 이 주임이 우리 같으면 기재부죠. 예. 어떤 이야기인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주식만을 본다라면 네. 그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미 시그널이 이제 증시 부양을 한 방향, 이 주식까지 부양은 안 되면 이게 소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아. 중국에 지금 이 개미 투자들이 2억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 소비의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써주면 안 되는데 지금 뭐 부동산 값도 좀 떨어지는데 지금 이 주식까지 떨어져서 소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공매도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증시 안정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난달 1월 29일 날 했던 대주주 보호예수 주식 뭐 대차 거래 또 금지를 한다든가 증감이 수장이 바뀌고 그다음에 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긴다는 이런 부양 의지를 한 이유가 다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야 될 게 이런 부분에서 증시 분위기가 조금은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관심을 가질 생각합니다. 필요는 있다. 사실 최근에 그 중학개미라고 하죠.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조금 돌아오고 있다. 중국 펀드에 돈이 조금 몰리고 있다. 이런 통계들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미국 증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중국 주식 좀 오른다고 해서 중국 주식 투자할 만할까? 과연 그럴 가치가 있을까? 전망이 있을까? 이런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제 보시기에는 뭐 항상 어떻게? 그렇지만 최고의 투자 시기는 거리에 피가 흥건할 때라고 그러는데 중국 정부가 그 증거감독 원장을 바꿨어요. 증거감독 1월 달에 원장? 주가가 예. 대폭락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증시 부양책이 줄줄이 나왔고 그래서 2,600대에서 지금 그 사이 한 15% 정도 주가가 이게 반등을 했어요. 15%. 그 사이에. 예. 그래서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무래도 2억 2천만 명의 개미들은 이제 손실이 커가지고 관망 상태지만 외국인 스마트한 투자가들이 중요한데 예. 뭐 이 돈에는 욕심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수익 근데 나는 지금 곳으로 다 몰려갑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중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졌어요. 그런데 2월 달 한 달에 607억 위안이 들어왔는데 요거는 작년 1월 달에 이제 1,400억 들어오고 난 이후로 최대 돈이 지금 2월 달에 순유입이 됐어요. 2월 달에 그렇죠. 순유입이 됐다. 그래서 이미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스마트마니들은 정부가 이게 경기 부양, 증시 부양을 한다는 걸 보고서 이제 들어온 거고 네. 이제 아직 일반인들은 여전히 중국은 뭐 위기고 저거 예.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러는 사이에 주가는 이미 이제 올라갔죠. 갖고 지금 뭐 중국 정부의 지금 뭐 의지나 또 정책을 놓고 보면 중국 경제가 더 악화되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나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면 3년 동안 올라간 증시가 미국 증시, 서방 증시이지만 3년 동안 빠진 증시가 중국 증시예요. 그렇게 되면 뭐 증시 역사상 뭐 3년 이상 계속 빠지는 역사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 확률로 보면은 중국 증시는 아마 바닥 다지고서 이제 위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상황이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스마트 머니는 지금 들어오고 있다. 들어가고 있다. 중국에. 자, 이 전인대가 지금 일주일 정도 지금 11일까지 네네네. 하는 거죠. 네네. 저희가 이제 경제 상황을 많이 얘기를 했고 정책 방향을 얘기했는데 미처 우리가 다루지 못한 전인대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이라든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또 다른 어떤 테마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보통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양혈을 이야기하실 때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총리의 이제 개막식 네. 정부 업무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외교부장이 외교부 장관이 이제 대외적인 외교 관계를 이야기하는 네. 매체와의 만남.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폐막식 때 총리가 하는 것들. 근데 그게 없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기자회견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중국 외교부 장관이 지금 외교부 장관이 그렇죠. 새로 임명이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친강 외교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좀 7개월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왕이 의장님 같이 겸임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외연락부장을 하고 있는 류젠 차오라는 류젠 차오. 예, 네. 이분이 이제 매우 이제 그 대외적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유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전략 외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변화에 좀 물꼬를 뜨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미중 관계를 예. 조금 좋은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 이야기, 왕이라는 게 법을 인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부처의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것도 하는 게 또 양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외교부 장관 부분들 또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지금 뭐 대만 이슈도 마찬가지고 대만 이슈 그다음에 우리 또 봐야 될 게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국방비 예산 부분 또 이야기를 했죠. 국방비 우리가 올해 지금, 증가. 경제 7% 한 연 3년째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대만과의 이제 뭐 평화적인 뭐 통일 이런 평화적이라는 말이 빠졌다가 지금 매체에서 또 관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야, 평화적인 빠졌고 국방비는 올라가고 야, 이건 이럴 경우는 더 그러면 이 양원 관계가 더 조금 더 긴장되는 국면이 아니야? 이와 동시에 지금 또 이제 무력 시위를 또 하고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도 또 많은 함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뭐 경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양해에서 보는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지금 많이 있죠. 그다음 국방비 줄 앞으로 있을 분야, 외교부장 새로운 인선, 그리고 대만 문제 이미 뭐 리창 총리가 대만 업무 보고서 대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또 과연 어떻게 될지 국방부 국방액 증가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전인대 오늘 열려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전인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